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마무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 지역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1년 동안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다양한 지역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10대 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난 1년 함께 정리해보시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천과 부평 지역에서 특고한 매설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한전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김진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주민들과 한전이 서로 요구하는 내용이 상반되다 보니까 올해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다른 구간의 경우에는 50m 깊이의 특고합이 매설되는데 유독 이 부평과 부천을 지나는 구간만 매설 깊이가 8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천 상동과 부평 삼산의 경우에는 기존에 15만 4천 볼트의 전력구가 지하 약 8m 깊이에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전은 이미 만들어진 전력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34만 5천 볼트를 추가로 매설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새로 4, 50m 깊이의 전력구를 파는 것보다 사업비도 적게 들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 장기적으로 또 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전은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성에 대한 주민과 한전의 입장이 상반되다 보니 해결이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이슈가 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서른 국회의원이 한전 부사장을 국정감사에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세워서 특과 문제를 지적했는데 서른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40m 깊이의 전력구를 파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한전은 이에 대한 확답을 피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네. 40m, 50m 파겠다고 그래갖고 7m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14만 5천 볼트가 묻혀 있는데 그게 또 34만 5천 볼트를 묻겠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냥 있겠느냐고요. 저희들 한전에서는 지금도 전국에 수많은 그 전력 설비들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네, 부천시는 한전과 전력구 공사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법적 공방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전이 특과 매설 공사를 하려면 이제 해당 구간에 대한 점용 허가 신청을 한 뒤에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동안 부천시가 한전의 점용 허가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미뤄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지난해 이런 부천시의 무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었고 결국 지난 8월 최종 한전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제 부천시는 허가든 불허가든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천시는 결국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한전은 불허가 결정을 취소하라며 또다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런 구간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한전과의 어떤 전면전 양상으로 법적 공방이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소식을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네요. 그럼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면 정부 3기 신도시 지정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이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교통망 구축과 집값 상승 등 신도시 효과가 이어진 반면에 주민 반대와 보상 문제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계양 테크노밸리가 정부 신도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계양 테크노밸리에는 슈퍼급행 간선버스, 일명 SBRT가 들어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좁힐 예정입니다. 아파트 가격에도 신도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됐습니다. 계양 자체는 특별히 신규 공급이 많지 않았고요.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기반시설이 좋아질 거라는 향후 기대감이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보상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원주민과의 갈등도 잇따랐습니다. 주민 반발에 급기야 LH의 주민설명회가 열리지 못한 채 수차례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인천 계양에 이어 지난 5월 인접한 지역인 부천 대장도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는 대규모 논습지인 부천 대장동 일대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종합적인 생태계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신도시 개발한 것 자체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연이은 3기 신도시 발표에 검단과 김포 등 기존 신도시는 반대하고 나서는가 하면 신도시 선정으로 평생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게 된 계양과 부천의 실용농민들은 최근 현실적 보상안을 두고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많이 얘기를 했으나 지금 정부나 사업자 측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 대대적인 집회를 다시 하려고 지금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양과 부천 두 지역에 앞으로 3만 가구에 가까운 공공주택 지구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정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과 부천의 현재 상황을 정리해봤는데요. 새 신도시 계획에 발맞춰 지난 10월 말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 방향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우리 지역 교통에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정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이 기자, 올해 하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교통망 계획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신도시 계획에 발맞춰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계양과 강화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정부의 광역교통 정책에 포함이 됐는데요. 현재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정부의 발표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 신도시를 지나는 SBRT도 교통 정책에 담겼습니다. SBRT가 건설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GTX B노선과 연결돼서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의 검단 연장도 이번 교통정책에 포함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김포와 일산까지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의 주요 거점을 30분 안에 연결하는 게 이번 광역교통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큰 범위 안에서 쭉 훑어봤는데요. 네. 계획 가운데 SBRT라는 게 눈에 띄네요. 이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이 SBRT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신도시에는 현재 간성 급행버스 체계를 지하철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이 SBRT, 즉 슈퍼 간성급행 버스 체계가 더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을 지나는 SBRT는 김포공항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이르는 17.3km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일단 SBRT는 도로 위 지하철이라고 불리는데요. 교통 신호에 상관없이 달리다가 정류장에서만 멈춘다는 게 기존 BRT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포에서는 한강선 계획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네, 사실 김포 한강선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과 김포까지 연장을 하는 안입니다.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던 이 한강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정책 방향에도 담겼는데요. 노선에 대한 예측이 오가면서 아직 이 현실화는 먼 얘기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최대의 이제 화두가 건설 폐기물 처리장 문제였습니다. 지역민들에게는 불안 요소로 남아 있었는데 대광이 발표 이후 근데 최근입니다. 이게 서울시가 지하철 5호선 연장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대신에 이 방화 신정기지 차량을 동시에 옮기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정 간담회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또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서울시가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해서 방화 차량기지와 이제 신정 차량기지를 동시에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과 김포를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로 넣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서울시는 5호선 유치 희망 지역인 김포시와 또 인천시와 함께 이제 이 검폐장을 놓고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만일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방화 신정기지 차량을 동시에 옮기는 안이 이 경제성을 확보한다면은 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인 김포 한강선 추진도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첫 발표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더 세부적인 추진 상황들이 발표될 예정인 만큼 새해 저희도 이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주요 사건 사고 정리했습니다.
지난 9월 김포 풍무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4층 보일러실에서 흘러나온 연기에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연기가 전쟁으로 확 날아오더라고. 창문을 깨는 바라 깨니까 연기 밖으로 나가고 119 안고 오셨어. 화재 당시 병원 안에 있던 환자는 모두 131명. 고령의 환자가 많았지만 다행히 대피가 빨라 사상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화재 이후 5명이 숨졌지만 사망 원인은 모두 노환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던 화재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부천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조리원에 있던 산모와 신생아가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일부 산모와 신생아가 연기를 마셨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는 자녀의 친구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버거움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인천 부평구에서는 20대 부부가 생후 7개월 된 딸을 닷새 동안 반려견과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부부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에 나서면서 시민들의 인기를 끌었는데요. 일부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자체마다 캐시백과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역화폐가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올해 지역화폐 목표 발행액은 1,379억 원. 하지만 지난 11월 발행액이 4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목표액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부천시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는 지난 11월 기준 발행액이 340억 원을 넘어서면서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도내 지자체 중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4년 동안 580억 원을 발행을 해서 930억 원의 그 생산 유발 효과하고 44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인천 이음카드라는 이름으로 올해 1월부터 지역화폐 제도를 본격 시행 중입니다. 사용액의 6%에 대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초반 인기몰이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화폐 발행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고민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발행액이 많아지면서 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당초 6%이던 적립률을 지난 10월 22일부터 3%로 줄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기준 11조 규모의 우리 시 재정 규모에서 올해 국비 260억과 시비 468억, 총 728억 원. 그래서 시 재정 규모 대비 약 0.7%의 캐시백 예산이 시로서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재정 투입 규모인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했던 대목입니다. 결국 지역화폐 발행과 예산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인천시는 가맹점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확대해 시 예산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리포트 보고 왔는데요. 김진재 기자와 이어서 이야기해보죠. 인천시의 경우 제도 시행 중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네, 인천 이음카드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자상품권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단 뭐 몇 가지 시행 초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시행 초기에 월 사용 한도가 없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거나 사용액이 많은 주민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 캐시백 혜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인천시는 월 한도를 3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별로 추가 캐시백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같은 인천 시민이라도 혜택의 정도가 달라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연수구나 서구의 경우에는 시행 초기에 캐시백 비율이 10%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평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캐시백 6%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2020년 인천 이음 운영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월 한도 30만 원까지는 4% 혜택, 그리고 30만 원 초과부터 50만 원 이하까지는 2%,
또 50만 원 초과부터 100만 원 이하까지는 1%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새해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예산이었는데요. 결국 캐시백이라는 게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지역화폐 발행액이 늘어날수록 예산 분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요? 일단은 인천시는 내년도 인천이음 발행액을 2조 5천억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행액이 1조 5천억 원이었는데요. 약 1조 원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이에 필요한 캐시백 예산은 838억 원인데 인천시는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예상하기로는 인천시는 이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맹점들 스스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6만 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 약 1,000곳 정도가 있으니까 네. 5만 9천 곳 정도가 늘어나는 거고요. 네. 하지만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가맹점주들의 가입을 이끌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인천시 내년도 숙제는 바로 이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어떻게 늘리느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 이음카드가 내년에도 선전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보시죠. 다음 소식은 인천 유나이티드 1부 리그 잔류 소식입니다. 인천은 잔류왕이라는 별명답게 올해도 잔류했는데요. 특히 최장암 투병중으로 알려진 유상철 감독의 투혼이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정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 기자 먼저 인천의 1부 리그 잔류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극적인 드라마였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잔류는 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 그야말로 접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경기는 잔류 경쟁을 펼친 경남과의 경기였는데요. 승강 플레이오프 전에 나갈 팀을 결정하는 단두대 매치였습니다. 인천이 승점 33점, 경남이 32점으로 인천은 비기기만 해도 잔류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경남 창원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텐데 인천은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잔류 경쟁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인천이 어렵게 잔류한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네. 그 사이에 감독이 바뀌는 등 어려움이 많았죠. 네, 인천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리그 최하위로 추락하면서 고전을 겪었습니다. 결국 외국인 감독인 윤 안데르센 감독을 경질하고 유상철 감독을 신임 사령탑으로 맞았는데요. 5월부터 지휘봉을 유 감독이 잡았는데 얇은 선수층 때문에 좀처럼 최하위권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잔류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요. 지난달 24일 유상철 감독 부임 이후 홈에서 첫 승을 기록하면서 팀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결국에는 잔류에 이번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상철 감독의 최장암 투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 그리고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유상철 감독이 시즌 중반에 이제 최장암 투병 소식을 전했는데 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이 유 감독은 리그 끝까지 지휘봉을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달 마지막 홈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했었죠. 당시 유상철 감독의 인터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기적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그 기적은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이 기간 동안에 또 선수들이 많이 또 준비를 했고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라든지 또 절실함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 그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견뎌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완쾌를 해서 꼭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유상철 감독의 쾌유와 함께 인천 유나이티드의 2020년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 지역에 올 한 해 있었던 일들 정리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년에도 저희는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